자, 오늘 이어서 조광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저 평소 존경하는 이영풍 선생님께서 드디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튜디오에 네. 조광한 최고위원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예, 맞네요. 올공에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저희들 방송에 많이 참여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한번 이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떠시겠냐 제가 여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마침 또 장동혁 대표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예, 그 내용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사실 저는 기자회견 하신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저는 뭐 아침에 그 YTN 라디오 방송을 그 전화로 좀 그 출연을 했고, 예. 그 다음에 9시 20분부터는 고성국 TV에서 예.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 좀 점심 먹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대표님 기자회견의 내용이 보니까 이제 이재명 연임 어제 이제 조정식 의장이 예. 뭐 실언인지 아니면은 실언을 가장한 쇼인지 아니면 속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툭 내 던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보고 한번 다시 이제 그 사실이 좀 달리 전달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저희 진영에서는, 저희 진영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딱 두 가지가 본인의 그 삶의 목표예요. 그냥 딱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의 백지화. 공소 취소. 뭐 공소 취소 포함해서 예.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개헌을 통한 할 수만 있다면 장기 집권. 임기연장. 예. 그게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예.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의 백지화를 만드는 게 공소 취소고, 그 공소 취소의 사전 단계로 이제 뭐 사심제, 예. 그리고 뭐 대법관수 증원, 그 다음에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을 그 하나씩 착착 쌓아갔던 거죠. 예. 그 사법 질서 파괴의 마지막 퍼즐이 그 범죄 사실의 백지화, 그리고 재판 취소, 이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형식이든 명분을 걸어서 개헌을 이룬 다음에 장기 집권하겠다. 뭐 아마 본인은 그 감옥 가기 싫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이 사실 진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그 헌법을 개정한 당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 헌법을 짓밟겠다는 생각은 그 사실상의 이것이 내란이죠. 국헌문란이고. 대표님 말씀하신 거네요, 장 대표께서. 그렇죠. 내란행위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게 그 우리 이재명이란 분이 벼랑 끝 전술로 대통령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재명이란 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혁혁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혁혁한 역할을 한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 총선에서 참패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120석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30석만 됐어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돼요. 근데 108석인가 109석으로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 모든 국회에서의 모든 그 견제 그 행위가 무기력화돼 버렸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벼랑 끝으로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이것도 벼랑 끝 전설을 하면은 벼랑 끝 전략을 쓰면
그 충분히 장기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냐. 연임 개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정식이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게 나왔다는 게 정말 참 그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 왜 그런가요? 왜냐면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오랜 친분이 있었다면 김부겸 전 총리예요. 예. 왜? 같이 한솥밥을 오래 먹었으니까. 예. 또 부대변인도 같이 했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은 재정부 사단이에요. 재정부 사단. 그러니까 저쪽 그 이제 뭐 좌파 진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민주당 진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축이 재정부 사단이 있고 한 축이 김근태 사단이 있어요. 재정부 사단의 멤버예요. 비서관이었어요. 예. 저는 오래전부터 알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기택 대표, 예. 이기택 대표님 보좌관을 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막 성격도 좋고 예. 유연하고 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재명 대통령 정치 특보인가 정무 특보인가를 갖다가 해요. 예. 국회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 특보를 한 사람이 국회의장을 해야 되나? 국회는 사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입법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정부의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친구라는 영화에 나왔으니까 예. 행정부의 시다바리가 되는 순간 국회는 국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망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22대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 어느 국회보다도 행정부의 시다바리. 그리고 입법이라는 게 전부 다 헌정질서 내지는 사회적 신뢰의 파괴 행위가 전부 입법이에요. 네. 22대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들이 다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법왜곡제, 법관 증언,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뭐 사심제 이런 것들이 사심제. 전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너지면은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이 그것을 죽기 살기로 막아냈냐? 별로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한번 심각하게 하하.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조정식 의장은 불명예스럽게 끌려 내려오지 말고 어제의 실언을 반성 삼아 예. 빨리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정도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절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 대신할 정도로 비굴하게 권력의 자리를 탐하게 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쭉 이렇게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께서는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 네트워크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제 장동혁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 쇄신 TF를 만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지도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지도부의 어떤 노선에 협조하지 않거나 오로지 내부 총질만 하고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민주당 좋은 일, 뭐 좌파 세력 좋은 일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공직자 선출직 평가 혁신 TF에서 뭔가 좀 정밀하게 좀 검증을 해서 정말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정밀하고 정교하게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원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 그 평가 TF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예. 기준선을 만든다든가 좀 더 혁신적 방안을 내놓고 예. 그다음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당원들이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근원적 원인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그 전은 뭐 그 너무
복잡하니까 버리더라도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이거예요. 국민의힘의 현 주소. 국민의힘의 현 주소.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뭐 그전 정당 이름까지 다 해도 어차피 지금이 국민의힘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간판이 28번 바뀝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당에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원의 주인 행세를 하는 중진들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개인의 탐욕에 집착을 했다든가. 예. 그 개인의 탐욕에 집착을 한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당에 혼란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당을 흔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권영세라는 분이에요. 예. 비대위원장 시절에 야밤에 당원들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졸렬하고 정말 치졸했던 방법이죠. 백주 대낮에 당당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아, 이 후보로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하고 떳떳하게 이제 그 정책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 사안을 실행을 했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그게 뭡니까? 새벽 2시에부터 새벽 4시까지 후보 등록하라고. 예. 저는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권영세 의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류의 그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전당대회를 당대표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예. 한덕수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확정되고 나면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심한 발상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당내 중진들이 많은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지금 중진들이 영남 지역에 많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진짜 좀 변하려면 영남 지역에서부터 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2028년 선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데 영남 카르텔의 중진들 그리고 본인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국민의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짓는 그런 분들이 발호하지 않도록 예. 더 나대지 않도록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던 얘기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28번이나 10년간 당의 간판이 바뀌고 예. 전당대회 때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우지를 못해요. 최장 길게 하셨던 분이 14개월입니다. 그 정도로 당의 리더십이 취약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마다 중진 카르텔 내지는 영남 카르텔이 당 대표를 흔들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일부 소수의 철없는 국회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예. 당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적자인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외연 확장과 함께 활기를 띄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예. 장동혁 당대표와 당원들이 함께 국민의힘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의 견제 세력은 전무한 거죠. 아, 지금 당내에서 조경태, 진종호, 그다음에 권영진 이 징계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윤리위가 적절하게 그리고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예.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윤리위는 독자기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당의 사법부잖아요. 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예.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이제 본인 주장은
자기 바른말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자기가 바른말이 아닌 거죠. 예, 예. 자기 혼자 떠드는 거지 그게 바른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경선에 나가지 않고 이제 모순이죠. 내란 정당 그리고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박덕흠 부의장 내정자를 탈락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민주당과 개혁신당 쪽에다가 조국신당 쪽에다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잖아요. 그 결정한 사안을 이제 뒤에 가서 다른 꼼수로 그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 아까 말씀드린 야밤에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겠다라고 맘먹는 그런 그 정신 상태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내란 정당 같으면 본인이 당을 떠나면 돼요. 그렇죠. 왜 내란 정당이라는 그 느낌을 주는 전 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는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죠.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란 정당이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당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이 탐탁치 않으면 예. 본인이 떠나면 돼요. 본인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뭐 조경태 이 사람은 뭐 사실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예. 뭐 아무튼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6선씩이나 했는데 뭐 아무튼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골칫덩어리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국민의힘이 혹덩어리 하나를 껴안고 예.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실 요번에 외과 수술이 잘 돼서 예. 그 혹이 잘 떨어져 나가면 최고죠. 사실은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진정호 예. 이분 아니 국민의힘의 그 브랜드로 본인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본인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명백한 해를 끼치고 범죄 행위 때문에 제명된 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을 갔어요. 예. 그러면 그분도 아니 그냥 딱 그 탈당하고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게 소신이고 당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뭐 보수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예. 보수를 괴멸시킨 분이 한동훈이에요. 예. 그런데 보수를 괴멸시켜 놓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 아버지가 맨날 저 술이나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김을 때려 부시고 어느 날 갑자기 열불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놈 집구석 그래가지고 휘발유 끼얹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 아 나는 우리 집을 재건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장도리는 아니지 망치. 장도리는 저 일본식 표현입니다. 예. 망치 들고 와가지고 내가 집 새로 짓겠다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박수 치겠어요. 그리고 집 지으려면은 망치 하나만 가지고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재건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 당에서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그런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편하게 해볼까 하고선 예. 그 잘못 저지른 건 많고 인정은 안 해주는데 어떻게든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일한 원군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정신 나간 뭐 언론인들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등에 업고 예. 하고자 그건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수 재건이 너무나 절절하고 열렬하면 진정호 의원 탈당하셔가지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보수 괴멸시킨 한동훈 씨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그룹 내지 그 무리들이 네. 보수 재건하고 싶다면 당 만들어서 잘 해서 국민들의 박수 받으면 아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평가를 받으면 되죠. 평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영진 의원 제가 오늘 이름 새로 붙여드렸어요. 그 폭력과 변명이라고. 예. 대안과 미래라기보다는 예.
대안으로서 내세운 게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를 바꾸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예. 대안 없는 미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과도한 것 같고 그냥 과도하다. 폭력과 변명 딱 맞아요. 폭력과 변명 그러니까 방법으로서 폭력을 쓴다 우리는. 예.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는 우리가 아니 미래로서는 우리가 주로 사과 내지는 변명 내지는 궤변 이런 예. 것을 늘상 저기 하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권영진 의원의 대화 중에 예. 정말 충격적인 게 멱살을 쌍끌이 멱살이라고 예. 전 현직 원내대표 멱살도 저기 잡고. 잡았고 예. 직전 원내대표 멱살도 송원석 잡았잖아요. 원내대표. 예. 그럼 뭐 쌍끌이 멱살이죠. 뭐. 쌍끌이 멱살. 예. 그래서 쌍끌이 멱살의 그 무공을 보여주셨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그분이 말 표현을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깽판 치지 않으면은 그냥 얻지를 못해. 깽판을 쳐야 뭘 좀 얻는다. 이 인식과 사고 방식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 깽판은 이재명 정권이 향해서는 잘 안 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폭력과 변명.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다 좀 써먹거나 아니면 국회 선진화법이어서 폭력을 쓰기가 좀 그러면 변명 내지는 궤변으로 이렇게 좀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의 그 아나무인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 예. 쓴소리 제대로 한 번 한 걸 못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22대 국회 최악이잖아요. 예. 그리고 108명밖에 안 되는 국회를 가지고 완전히 끌려다녔잖아요. 예. 예. 그렇게 모욕적으로 끌려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직 사퇴합시다라고 말이나마 시원하게 하는 의원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님,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임기 연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임기 연장 할 수 있다는 그 개헌의 마각을 드러냈는데 여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이고 물극필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그거에 따른 반작용과 후폭풍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이 예. 저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쌓으면 예. 저도 말로 악업을 많이 쌓고 있는데요. 요즘 저보고 이제 강경파 발언이라고 하고 예. 심지어는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보고 장동혁의 꼬붕이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글을 한번 쓰려고 하는데 저는 꼬붕이라는 소리 듣기 좋아요. 예. 왜? 당당하게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저는 국회의원 배지나 정치적 야욕 내지는 정치적 욕심 그런 걸 통해서 꼬북 노릇하지 않아요. 예.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꼬북 노릇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꼬북 노릇을 하잖아요. 예. 그분은 윤석열의 큰 차이가 있네요. 예, 윤석열의 꼬북 아니었나요? 그분이 그러면 윤석열의 주인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꼬붕도 가치가 있는 일에 꼬붕을 하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그런 조롱과 조소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진다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굴해진다거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꼬북 노릇을 하는 것은 스스로도 부끄럽고 비굴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비굴한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먹고 살만한 분들이 비굴한 것처럼 참 꼴보기 싫은 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조정식 의장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 예. 그런데 그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하는 거 예. 권력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그게 비굴한 꼬붕이고 예. 이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께서 저 인정 안 해주셔도 예. 그냥 그자로 보따리 싸갖고 훌훌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걸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라고 하죠. 표현을. 그렇죠. 대구 집회에서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님 손 꼭 잡고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는 우리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 화이팅 하시라고. 자,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님, 우리 이제 오늘 대담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90년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필요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서 참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오른 후에는 제가 이제 입 바른 소리 쓴소리 많이 하니까 많이 잘렸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많이 잘려봐서 이제 잘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상처 안 받습니다. 많이 잘렸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고 비교적 저 자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36년 정치를 했는데요.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기대를 장동혁 대표님께 걸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그 잘못된 점, 한국 정치에 대한 그 분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장동혁이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시방선거 직전 직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 그리고 정치 개혁, 그리고 정말로 쓸모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물갈이 어려워집니다. 당원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성 레거시 언론에 가스라이팅 돼서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장동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장동혁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이 정치를 풀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강경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 중에 가장 결이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장동혁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나 장동혁, 우리 박준태 실장, 이런 분들의 힘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야. 저는 요즘 함께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그 한동훈 씨가 써가지고 그 단어가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같이. 예.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도와주시면은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영풍 선생님께서 저를 가끔 불러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저의 그 속마음을 절절하게 말씀드리고 호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징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징계 이게 수위가. 뭐 예. 스타트부터 강력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징계 청구가 지금 60여 명에 대해서 나왔다. 60여 명. 이미 들어왔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60여 명 중에서 우리 3명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예. 어떤 증거라든가 어떤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은 것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예. 가장 먼저 게시를 한다. 예. 사실 한 건 한 건 가지고 그렇게 윤리위에서 회의하고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예. 아무튼 요 세 건에 대해서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징계 수위까지도 예상하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해도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당원과 뭐 여론까지는 신경 안 쓰더라도 다 정당이니까 예. 당원과 혹은 어떤 언론의 어떤 비난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설득력 있어서 그런 것들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징계를 하기에는 지금 이 3명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딱 떨어진다. 징계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경태 같은 경우는 어떤 혐의? 징계 혐의? 징계 요건? 뭐 어떤 게 아주 구체적이죠?
대표님 아까 그렇게 잘 설명하셔놓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비교되잖아요. 박덕금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없는 건 아니죠. 예. 많은 것들이 있고 당원들이 어떻게 징계 청구를 할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 같이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뭐 그걸 이제 징계 건수로 올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한 건 박덕흠과의 어떤 경선 본인이 패배한 이후에 예. 정말 이건 뭐 간첩질을 해버린 여적죄, 뭐 이적죄 한 것이죠. 그 민주당에게 아주 그 몰래 연락해가지고 몰래 연락해가. 내란 동조 세력을 어떻게 원내대표, 내란 국회 부의장으로 동조 뽑냐? 세력. 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당원들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 내란 동조 세력에 남아 있으려고 길을 쓰냐? 추하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본인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내란 동조 없는 그런 뭐 본인 생각하는 뭐 깨끗한 훌륭한 선진적인 정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나가고 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금 뭐 조경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예, 민주당을 돌아갈 수가 없다. 민주당에서 아주 분탕을 세게 치고 그래서 당시에 그랬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16년인가요? 2018년인가 뭐 그 즈음인데 예. 조경태가 나갈 때 이 부산시당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알터니가 빠졌다. 예. 그러니까 조경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겪고 있는 똑같은 짓을 민주당에서도 한 자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조경태가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치를 위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버틴다. 조경태도 사실 자기가 버틸 수 없다라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 사실 그렇죠. 깔끔한 정치는 스스로 깨끗하게 그냥 나가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졌으니 갈 길 가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조경태에게 없는 거는 피해 서사. 누구처럼 피해 서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국면을 위해서 그럴 때 원하는 걸 만들어 주고 그래 같이 피해 서사 있는 한동훈이랑 똥은 똥끼리 뭉쳐야죠.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종호는 그러면 저 북구갑에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봤거든요. 가방 메고 막 아침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무소속 후보 도왔다는 그게 이제 주 징계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어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보좌관들이 그 친한계 유튜버를 맞아. 도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윤리위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아마 소명을 받을 겁니다. 소명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로 그리고 이제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저는 최고 수위 징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완벽한 해당 행위니까. 그러면 권영진 같은 경우는 멱살, 폭언, 뭐 망언 이게 요번에 딱 걸린 거죠. 그렇죠. 권영진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여야와의 어떤 몸싸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어떤 국민의 어떤 그 분노를 자아낸다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 아예 그냥 엄금하자 완전히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였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제 뭔가 뭐 기소돼서 재판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에서 국회 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항의했던 그 의원과 당직자들인데 자, 이 경우에 그 형사처벌의 어떤 구형량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누구 멱살 잡았습니까? 민주당 멱살 잡았습니까? 거기 청원경찰 멱살 잡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서 있었어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겠으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내의 일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뭐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회가 자기들 스스로 어떤 품이라든가 예. 혹은 뭐 게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위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역행해가지고 예. 과거에도 잘 하지 않았었던 그 리더십에 대한 욕설과 함께 멱살 잡는 폭행 행위는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적용 안 해도 폭행죄는 바로 적용됩니다. 멱살 잡는 거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게 이제 벌금형이냐 실형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고 예.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그 차이로 형량만 이제 뭐 조절되는 것이지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미 이것은 당사자가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면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거는 뭐 고발만 들어가면 바로 처벌은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10번이라도 잡을 수 있어 멱살을.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뭐 형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요를 한 것이고 협박을 한 것이죠. 강요죄,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한번 했다 하면은 큰일 나는 전과 생기는 범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당해서 그래 당사자가 괜찮다 했으니 넘어가자. 그래 앞으로는 잘해. 장난합니까? 여기 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심각해집니다. 학폭 기록 남아요. 지금 대구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좋은 상임위라는 표현이 그 이야기 보면 등장하는데 상임위가 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 모양이죠.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그동안 얼마나 기만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권영진이 이제까지 국민들의 자기 어떤 목소리를 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권영진의 공개적 활동이라든가 공개적 어떤 비판, 어떤 분노, 수위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이 가장 그 수위가 강력하다. 권영진이 저렇게 화내는 건 본 적이 없다. 예. 우리가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노해야 되는 불이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참정권 문제가 저렇게 화내봤나요? 아니 그 외에 우리 부당한 탄핵 2번이나 벌어졌을 때 그때 뭐 화내봤나요? 혹은 민주당이 수많은 악법 처리할 때 화냈나요? 31번 탄핵할 때 화냈나요? 그때는 전혀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내 상임위 자리 내가 1지망 2지망 3지망 다 얘기했는데 다 무시했어. 이거 가지고 뭐예요 행안위가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행안위가 막강하죠. 예, 내가 원하는 거 3개 거기에 안 집어넣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멱살 잡고 새끼 나오고 뭐 죄송합니다. 예. 아까 우리 대표님은 XX야. 예, 대표님은 정말 이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단두대도 참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예, 뭐 아무튼 가장 강력한 처분 당연히 필요하다. 이미 지금 최고위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아까 보니까 뭐 조경태 의원이 본인의 그 징계 처리 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가서 들어줄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의 우재준 의원이 또 권영진 의원을 동병상련입니까? 왜 옹호하는 SNS 글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그 SNS 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그거 SNS 보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3줄만 권영진에 대한 언급인데 예. 권영진에 대해서 이제 뭐 무한 변호 이건 아니에요. 예. 권영진 잘못했어요. 근데 좀 봐줍시다 이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좀 봐주자. 그래도 좀 봐줍시다. 근데 그 뒤에 한 7줄이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제 뭐 당원들의 어떤 징계 청구 들어간 사안은 아마도 지도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제 밖에 다니면서 외부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어떤 뭐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당내 갈등을 노출한 것들 예.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윤리위에서 그걸 가지고 뭐 징계 개시한다 그런 발표 아직 없잖아요. 예. 재발절인 거죠. 자기는 그게 지금 징계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광안도 나 욕했어요. 조광안도 처벌해 주세요. 근데 만일 조광안 처벌 안 할 거면 저도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다 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진 중요하지 않아요. 권영진 이슈도 나 좀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권영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재준 뭘 해야 돼요? 예. 비공개 그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해야죠. 예. 도망갔잖아요. 할 말.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갔잖아요. 예. 자기가 거기에서 억지 쓰면 당연히 그게 또 외부에 또 보도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기록 안 남기려 도망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쓴 건 누가 봐도 지금 자기 징계에 대해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난리치는 것이다. 조은희 뭐 의원도 뭐 저기 페북에 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조은희 같은 경우는 저거 뭐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제까지 대안과 미래, 뭐 대안과 책임, 혹은 당내 여러 분탕들 케이스들 보면 뭐 윤상현도 마찬가지, 뭐 오세훈도 마찬가지 수렴되는 값이 있어요. 뭡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본인들이 어떤 혐의에 얽혀가지고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게 지금 제가 언급한 이름 3명은 다 교집합이 명태균입니다. 조은희도 명태균. 그러니까 예. 누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세훈, 조은희, 윤상현. 요렇게가 다 명태균 이슈로, 혹은 뭐 윤상현 같은 경우 다른 건들도 많이 지금 뭐 공수처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여부, 그리고 탄핵 직후에도 그 탄핵 선고 전까지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오세훈은 계엄을 선포한 사건 이후에는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는 식으로 갔어요. 예. 아주 재밌게도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월 달에. 탄핵 선고 즈음 돼가지고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절연이란 표현 안 썼으면 절연의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거나 하는 게 어차피 불가능하다. 예. 탄핵 당해도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 행동들 탄핵 선고 나고 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권 교체되고 특검 돌아가고 나서 다시 바뀐 거예요.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명태균 이슈로,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명태균 이슈로 오세훈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네, 뭐 윤석열 대통령 어쩌네,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오세훈하고 비교하면 직접적인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물증은 오히려 오세훈을 수사하고 이번에 1심 판결을 해보니까 예. 텔레그램 메시지 복원되면서 어떤 식의 소통이 있었는지 구조가 나왔잖아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예. 오세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도 찔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1심 판결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회상하면서 유추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패턴이 비슷하다. 조은희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여론조사 의뢰와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같이 엮여 있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당원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심번호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안심번호 2,200명에 대해서 유출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조은희의 뭐 혐의점입니다. 그럼 오세훈 판결을 보면 조은희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당선 취소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세훈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여부와 무관하게 예. 일단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 조은희가 처한 위치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은희가 어차피 이거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 질 거라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목적상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노이즈를 키워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많이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 실제로 조은희가 예. 계엄 이전에 혹은 뭐 탄핵 이전에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이전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던 사람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 언론에 노출될 때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을 때도 조은희는 친윤인 것처럼 활동을 했어요. 예. 가장 친윤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 자기 지역구 소초갑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왜? 뭐 당연한 이야기하는 사람 섭외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가동하고 이제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내용 상황이 벌어지니 온갖 활동은 다 당 내부 총질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많은 매체들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조은희가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제가 첫 번째 보도가 중앙일보로 나왔던 것도 기억하거든요. 대안과 책임이라는 뭐 따라지 공부, 나머지 공부 같은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4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기가 지금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나경원 그 어떤 뭐 공천 혁신을 위한 위원장이 예. 5대5 공천 비율, 그러니까 민심 여론조사 50%, 당심 당원 투표 50% 요거를 7대3으로 바꾸자라는 어떤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조은희의 화양 연화가 열린 것이죠. 언론의 섭외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인터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 조은희 이름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장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나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아하. 그런 식의 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태도를 돌변하더라. 윤상현도 그렇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꼭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본인의 어떤 당선 취소형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당 내부를 공격하는,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지 못하고 당 내부에서 분탕질을 치는 뭐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설득력 있는 그런 뭐랄까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의심이 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탕들이 예. 우리가 징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조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드러난 혐의 자체가 보세요. 당원들의 개인 정보가 넘어갔다. 자, 이거 지금 수사 뭐 이제 송치 단계죠. 예. 그다음에 기소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윤리위징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 사람이 점잖은 모양이에요. 권영진이 와서 아우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받아주나요? 예, 이게 참 오늘 참 우리 당원들의 분통 터지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예. 자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정점식이 불쌍해가지고 화난 게 아니에요. 예. 정점식 불쌍한 거 있고 그것보다 더 우선한 건 당의 기강이 무너졌을 때 이 당이 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내가 당원들은 지금 돈을 내면서 당을 지금 서포트하는 것이잖아요. 이 내가 지금 돈값도 못하는 이 당 열받는다, 화난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예. 그거를 누그러뜨리려면 기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강이 서야 되는데 지금 정점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그 가정사에 같이 도움을 주겠다랍시고 이제 같이 뭐 오지랖 넓게 이렇게 돕잖아요. 예. 그런데 매 맞는 아내가 갑자기 그래도 난 남편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화내. 그러면 거기에 개입한 사람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연들도 잃게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당원들이 약간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은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는 우리가 사법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거기에 맞게 사실 당에서 윤리위에서 하는 건 사법처벌과 무관하게 하는 것인데 사법처벌 대상까지 된다는 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가볍게 나는 용서했어 라는 걸 겉으로 드러낸다. 지금 이 정점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중 플레이 같은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도 했지만 또 다른 데 가서는 지금 이 원내 인사들이 당원 당규도 모르냐, 당원 당규를 공부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점식한테 어떤 의심이 드냐, 이렇게 되면 저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고 혹은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근데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점식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계파들의 두루두루 잘 보여서 보험 많이 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행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언론의 어떤 질의에 또 당대표의 진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니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대요. 의견 취합 왜 해요? 의견 취합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말 앞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 당대표의 진퇴 여부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가 그냥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결정하는데 의견 취합 왜 해요? 의견 누가 어떤 의견 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헛소리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의견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김상훈 같은 자가 뭐 지역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뭐 중진들 모여가지고 티타임 가지고 거기에서 진퇴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중진들이 뭔데? 중진들이 뭔데요, 정말. 아니 어떻게 지금 당 대표 그러니까 본인보다 지금 서열상 위에요 당 내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규율이 섭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결단으로 할 만한 부분을 지금 중진들 여러 번 했잖아요. 목소리 많이 냈잖아요. 네. 모여서도 내고 각계로도 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 대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정당 지지율은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할 때 국민의힘이 반등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래요. 민주당 지지층들은요. 이 경선이라는 것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어떻게 영향 끼치는지에 대한 기법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어떤 번호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가니까 그 번호로 오면 앞번호 여기로 오면 무조건 받아라 그런 식의 거의 지령 내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우리 잠시 짧은 광고 하나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듀라론 쿨매트 아주 시원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관위 전산 조작 사태. 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말한 그게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없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당시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수사가 들어가질 않는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질 않는다.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영장을 가지고 강제로 확인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확인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장 발부 안 된 것들이 지금 영장 발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왜 하는 거죠? 그러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영장 발부를 했어야 되는데 예. 뭐 단순히 뭐 음모론 가지고는 영장 발부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아니 판사가 대법관이 지금 사법부의 모든 그 판사들이 다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선관위원장. 부장 판사가 되면 지역의 선관위원장이 그렇죠.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나 뭐 대체로 선거 때마다 하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이 재검표라는 걸 뭐 5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게 노태학 대법관이 그 재판을 주재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선관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워요. 예.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하니까 그때는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노태학의 프로필을 제가 얼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경북 출신이고 뭐 누가 임명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거 기대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보수 정당의 추천으로 이제 예. 이제 대법관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찾아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그냥 뻔한 스타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배춘리 투표진이 뭐 화살표 투표진이 뭐 예. 이발이 투표진이 떡재본 투표진이 뭐 신권 다발 투표 다 나왔거든요. 예. 그거 가져와 보세요. 대법관 3명이 이제 그 뒤로 갑니다. 예. 가서 논의를 하는 척을 해.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이거는 무효표고 이거는 무효표 아닙니다. 자, 무효표 다 빼고 계산해 봅시다. 여전히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겼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이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재검표를 하면은 테이블마다 이제 공무원들, 그걸 위한 공무원들이 이제 딱 소집돼 가지고 쫙 앉아 있고 그 이제 제일 머리 상석에 부장판사들이 앉아요. 예. 부장판사들이 대법관 밑에서 테이블 하나씩 잡고 당번 서는 거예요. 그런 예.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 이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표 용지가 단순히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런 투표지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사후 혼입 등등을 의심하게 된다. 아하.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라 이거 아예 지금 투표용지가 바뀌었거나 예. 혹은 추가로 들어갔거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살표 투표지는 어떤 거였냐면, 자, 화살표 투표지가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전 선거 때 예. 관내 사전 투표용지에서 나왔는데, 화살표가 무슨 화살표지냐면 그 롤 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프린터. 그러니까 예. 사전 투표는 여러분 관내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가면 앱손의 롤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요, 현장에서. 예. 그리고 프린트를 하고 이게 딱 절취되고 이렇게 나와. 그건 거기에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예. 그 현장에서 프린트된 용지에 뭐가 찍혔냐? 롤 용지 끝단에 보면은 스티커로 이제 마지막 딱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스티커가 뭐야, 여 투표용지에 왜 붙어 있지? 라고 그걸 떼려고 했더니 떼지지가 않고 인쇄가 되어 있는 거. 인쇄가. 그건 어떤 의미죠? 복사가 된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죠. 복사가 된 이건 누가 봐도 광학 장비로 스캔한 게 인쇄가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잉크젯이건 레이저건 뭐 복합비건 이거는 복사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실수로 복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 보세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앱손 그 기계가 출력할 때 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빈 종이에 이렇게 뭐 그 후보 이름 쓰여지고 우리가 예. 받아보는 그 인쇄된 그것만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기에 지금 스티커가 스캔돼 가지고 복사가 되냐고요. 이거는 대량으로 복사하다가 걸러내지 못하고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무효표 처리했던 게 그때의 재검표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사법부가 이 지금 선관위랑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깨지 않고는 객관적으로 견제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낀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거기에 지금 뭐 부정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아예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뭐 징역 10년까지 때릴 수 있는 법안을 막 발의를 하고 예. 이런 사회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잠깐만 사법부가 지금 이제 뭐 통제한 사법부가 통제하고 감시받지 않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서포트하는 법안을 내네? 그렇죠. 둘이 공범인가? 이거 뭐 카르텔 아니냐? 카르텔 아닌가? 이런 구조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뭐 대법관이라든가 뭐 사법부의 여러 뭐 판사라든가 거기에는 좌파 사조직은 있죠. 우리 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파 사조직 같은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우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뭐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대거 옷 벗었어요. 그러면서 비율상 우파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조를 민주당이 누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흐름상에 이 지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과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해소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참 이 송파에서 벌어진 이 사태가 지금 이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저는 이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자, 이 지금 합수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해서 볼 때 추정컨대 예. 합수본이 영장을 가지고 들여다 보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문제 사안을 발견한 다음에 영장을 발급받은 겁니다. 어허. 영장 발부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증거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의심하는 거는 내부 제보가 있다. 내부 제보가 있다. 아주 재밌는 게 메신저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저는 합수본이 이미 메신저 캡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누구 어느 지역 선관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다라는 걸 정밀하게 타겟을 해가지고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영장을 받아낸 건 아닙니까? 예. 저는 이미 지금 거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선관위 내부에서 제보가 나오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수사예요. 우리가 올림픽 공원에서 재선거를 외쳤던 것이 지금 이 어떤 투표함에 대해서 집어넣지 마라, 꺼내지 마라라고 우리가 항거했던 것이 이 스노우볼을 여기까지 굴린 것이라고 저는 일단 지금 추정 단계죠. 맞습니다. 우리가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알겠죠. 예. 지금 합수본이 왜 저러냐, 이거 의심스럽다, 이거 지금 쟤네들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가지고 있는 애국 시민들 많은 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약간 드루킹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드루킹 사건도 어떻게 수사가 잘 됐냐? 처음에는 이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때 원내대표 김성태가 단식을 하면서 예.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예. 드루킹 특검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니까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드루킹 사건 나중에 종국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던 모든 그 증거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증거가 특검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많지 않아요. 핵심 증거일수록 전부 다 합수본 때 수집이 됐습니다. 그 합수본이 왜 그러냐? 어차피 특검이 발동하고 그 특검이 어떤 정치적 성향, 어떤 뭐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그 특검이 지금 미리 수사하고 있는 합수본의 수사가 미진한 것까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이것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혹은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온 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합수본의 수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이럴 때는 수사가 잘 될 가능성이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특검만 정말 어떤 정치 권력에 영향받지 않는 좋은 구조로서 만들어낸다면, 국민이 주도하는 특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이거는 홈런 때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어제 통영 그 시장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 용지가 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건 빨간색 인주 같이 보이는데 어떤 건 약간 컬러 프린트에서 뿌린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잉크색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아직 그 자세한 구체적 사안을 이제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걸 전달할 때 좀 이렇게 이 현장에 들어가서 막 그걸 들여다보고 제가 직접 하지 않는 한 저도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이 사안이 아니고 아예 새로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사전 투표지가 아닌 본 투표지에서 예. 말씀하신 3색, 4색의 그런 잉크젯 같은 게 보인다. 예. 잉크젯이거나 레이저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쇄한 것이고, 인쇄한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본투표는 전부 다 도장이에요. 도장이죠. 인주. 예, 그 도장이 그 해당하는 그 감독관의 개인 도장이냐, 예. 아니면 그냥 선관위 뭐 도장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조건 그날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예. 그 투표용지에, 본투표용지에 이렇게 사선으로 끝단을 찢어내고 그리고 투표 감독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인지를 찍는 걸 우리가 봐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 본투표지에 현미경을 들이댔더니 삼색깔이 나왔다. 그거는 삼색이 나오는 건 왜 나오냐면, 프린트를 할 때 여러분 빨간색이 표현되면 그게 빨간색 잉크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잉크나 레이저나 마찬가지로 색상은 CMYK, 시안색, 마젠타색, 옐로우색, 키, 블랙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만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그렇죠. 합니다. 그거의 배합 비율을 가지고 그렇죠. 색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걸 확인한 거예요. 만일 그게 맞다면 어허. 그걸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투표용지인데 인쇄로 제작한 것이다. 어허. 이거는 아예 이건 게임 끝나는 그럼 겁니다. 가령 그 인쇄된 용지였다면 그 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럼 그걸 언제 넣었을까도 굉장히 큰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왜 구분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요. 사전 투표는 프린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프린트를 날인을 해야지 왜 프린트를 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 법률까지 개정해 가면서 시행령까지 고쳐 가면서 인쇄를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그거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그 사전 투표에서의 감독관의 도장의 경우는 그렇게 3-4개 색깔이 나올 수 있다. 3-4개 색깔이 나올 예. 수 있고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로 기표 도장은 당연히 그거는 빨간색만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만일 그 그렇죠. 어떤 인쇄의 흔적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몇 개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지금 통영에서 나온 게 무엇을 보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이거를 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만일 이거라면 사전 투표의 경우엔 기표 도장이라면 그리고 본 투표의 경우에 감독관 도장이라면 그것이 인쇄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적인 선거 조작의 증거다,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투표자 수, 그러니까 득표율을 손을 댔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전산 조작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전산 조작이잖아요. 예. 그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을 한 것이죠. 예. 예,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뭐 32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32개 아니 72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벌써 그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투표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투표율을 올린다면 득표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득표율도 같이 비례해서 올리거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작을 했을지 여부도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효표로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어떤 투표 결과 자체는 영향 안 끼치잖아요. 예. 그런데 무효표로 했는지 아니면 기호 1번으로 했는지 2번으로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했는데 실제로 그 이제는 거기는 다 재검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수사 목적의 재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각 후보의 득표율까지도 실제 전산에 반영된 것과 실제 투표용지의 숫자와 맞지 않는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진짜 그냥 이거는 당락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행위, 부정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무효 투표를 한 경우 마찬가지죠. 예. 무효 투표를 하는 경우에 당락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투표율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거 의지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가 그걸 왜 시간대별로 공개를 해요? 그렇죠. 예.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투표 상황을 보고 지금 투표를 하냐 여부에 이제 뭐 참고를 하라라는 의미인데 당연히 이거는 투표를 나오라라는 취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투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인 그게 착하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선관위는 늘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게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사실 투표 당일날 그거 결정하는 그런 투표는 그런 식으로 투표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많이 고민하고 후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 차치하고 어쨌든 투표율을 올리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자, 그걸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뭐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호도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투표 결과 영향 끼친 거예요. 이미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영향 끼친 겁니다.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건 자, 처음엔 실수였다는 거잖아요. 실수면 해결하기 쉽습니다. 잘못 입력됐다라고 기록 남기고 정정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전산을 조작하는 걸 올바르게 조작하는 건 쉽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는 떳떳하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데 왜 쉬쉬했어요?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합니까?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숨겼죠. 왜 자기들끼리 메신저로는 그런 대화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심을 만드냐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은폐를 위해서 조작을 한다. 전산 조작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조작을 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수로 득표율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은폐했겠네. 왜? 그거는 당락까지도 실제로 결정 지었을 수도 있으니 그걸 더 은폐해야 될 동기가 크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밀하게 계속 검증하자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런 주장을 다 음모론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전산 오류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2중 3중으로 우리가 다 뭐 안에서 체크하고 그 여러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네. 여러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이번에. 가능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뭐 집회 안 했으면은 다 덮였겠죠 뭐. 전혀 노출이 안 되는 노출이 안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전산이 작동하는 그런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겠는가라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2020년 선거 만일 그 투표 저는 그 이제 투표 용지들이 이미 다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재검표를 위한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한 지역구 말고는 이미 다 폐기했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자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예. 당신들은 부정선거를 한 자들이고 2020년 선거도 부정선거했다는 국민들의 확신을 뒤집을 길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이 결정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선거 문제,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선거로 점점이 아니라 드러난 거죠.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한테 가장 최악의 순간에 터졌어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서 터졌으면 남의 일처럼 하면서 막 자기가 오히려 생색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 보십시오. 코스피 또 사이드카예요. 예. 무슨 뭐 사이드카가 매일 반복됩니다. 올라서 사이드카, 내려서 사이드카. 한 번 올라서 사이드카, 두 번 내려서 사이드카. 정말 지금 이번 투자한 사람들 지금 지옥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 코스닥에도 반도체 기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큰 반도체 기업들은 적죠. 거의 없죠. 코스닥을 보니까 이재명 취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더 떨어졌어요. 순감했습니다.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이 취임할 때 기준으로 740포인트대였습니다. 예. 지금 714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확인했고 지금은 또 예. 모르겠어요. 실시간 더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결정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재명의 그동안 허위, 거품, 뻥튀기 업적이었던 이 증시 폭등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는 그때보다 높지 않냐? 그거는 순전히 반도체 실적인 거죠. 반도체 기업이 그때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뭐 대단한 유행인 것처럼 나라를 위하는 뭐 나라를 살리는 혹은 이재명을 또 돕는 그런 마음으로 좌파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것 했던 사람들 지금 이재명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어떤 부정선거 문제까지도 결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 우파 시민들이요 틀리지 않았어요. 우파 시민들이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이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열차게 똘똘 뭉치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잘 싸우면 저는 이길 수 있다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가 장동혁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싸우고 있고 이 부정선거 문제 뭐 조중동이 혹은 당내 기득권들이 음모론이다, 절연해야 된다, 부정선거 선거해야 된다. 불과 일주일 전 비공개 의총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예. 장동혁 대표가 서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특검에 법안에 지금 넣어야 된다. 그 표현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이 부정선거와 선긋기 어려워진다 이 발언을 했어요. 자, 얼마나 우리가 이 장동혁 리더십 같은 것이 희귀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뭉쳐서 힘을 실어줘서 선거 문제 해결하면 저는 이재명 정권 몰락 완전히 초고속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